안녕하세요. 출판 PD 윤장래입니다. 저는 책을 만들고 있고요. 또 세상을 편집하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요. 오늘 주제가 제목은 어렵게 보이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목이 세대론 일자리 오해 또는 이해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요. 세대론이라는 것은 에코 세대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 현재 두 세력이 일자리도 좌지우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 두 세대의 그 가운데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 세대, 베이비붐 세대 용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다시피 베이비붐 세대는 50년 전쟁이 끝나고 많이 태어나서 그 시기에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그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고요. 아마 여러분들 아버님이나 큰아버님 정도 그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일 겁니다. 그분들이 자식들을 뒀겠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에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에코 세대들도 당연히 숫자가 많겠죠. 베이비붐 세대가 아들, 딸을 낳았으니 숫자가 에코, 메아리처럼 많아졌겠죠. 그래서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가 1970년 정도에는 당연히 이렇게 15세 이하에 있었겠죠. 이 베이비붐 세대가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시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베이비붐 세대의 성장에 맞춰서 사회 현상들이 재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는 700만 명 정도 되고요. 에코 세대는 954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이 두 인구를 합하면은 35% 정도 이렇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 자, 보십시오. 어제 뉴스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이거는 베이비붐 세대의 뉴스입니다. 지금 정년 연장법이 60세까지 올부터 연장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60이 정년이 아니었죠. 올부터 2016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인 이상 종사한 기업부터 적용을 하고요. 내년에는 300인 이하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년들 일자리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예, 당연히 적어지죠. 여러분들하고 바로 직결된 문제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자, 개콘의 이 코너 아시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느라고 개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재씨란 그런 개콘 코너입니다. 대학에서 30 초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근처를 어슬렁대는 선배님들 계시죠? 20 후반, 30 초반. 그분들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재씨죠. 이게 어찌된 현상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이 선배님들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직장에 가 있어야죠. 근데 직장에 가고자 하더라도 이분들이 능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실력이 부족해서 학교 근처에 유해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가야 될 일터가 그만큼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력, 그렇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공부를 하고 대학교까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엉덩이에 정말 살겹이 두터워질 정도로 공부를 하고 대학까지 와서
대학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일자리를 연장을 해서 적어진 일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볼륨이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은 정상적인 일자리가 비례해서 적어지는 이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 세대들이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놓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는 엄마 아빠들이고요, 에코 세대는 누구라고요? 자식 딸입니다. 이 두 세대들이 어떻게 타협을 하고 그 다음 지형으로 넘어가야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공부 중독 사회에 걸려 있습니다. 엄마도 공부하러 가고, 아빠들도 직장 끝나고 공부하고 있고, 할아버지들도 공부하고 있고, 할머니들도 공부하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대한민국은 지금 공부 중독 사회에 지금 있습니다. 모두 다 공부 중이에요. 공부 중, 공부 중, 공부 중.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는 1950년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 붐 세대들이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이비 붐 세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겠죠. 이분들은 정말 능력이 있지 않은 분들은 자식들을 대학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 학력이 높아야 고등학교 졸. 이런 분들이 교사를 하시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어도 교사를 하시고, 초급 대학을 졸업하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를 하시고, 이런 좋은 일자리들을 다 영위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자식들이 누구라고요? 베이비 부모들이죠. 자, 이분들도 대학을 60% 정도, 70% 정도 이쯤 이렇게 대학을 올라온 거죠. 근데 이분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개천에서 용난 세대들이거든요. 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학교를 갔고, 또 좋은 회사에 갔고, 좋은 자리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평생 직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나는, 우리 아빠는 고등학교 때 낭만이 있어서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관계로 학교 성적이 부족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시험을 합격을 못해서 그런 좋은 직장에 못 간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내 자식을 두면은 내 친구처럼 공부를 어떻게 많이 시켜서 내 친구처럼 좋은 자리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모든 취미 생활 포기하고요, 모든 본인의 경제적인 볼륨을 줄여서 누구한테 넘겨줘요? 에코 세대인 자식한테 경제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바로 이웃의 성공 모델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버님들이 경험을 했거나 내 엄마 아빠들이, 바로 내 이웃의 이웃들이 그런 성공 스토리들을 내가 목도하면서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내 자식도 어떻게? 내 친구처럼, 내 이웃 형처럼 그런 과정을 가면은, 세상에 나오면은 그런 좋은 자리들이 쭉 갈 수 있는 상황, 이 경험을 베이비 부모들이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에 무한한 공부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우리 대학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 문을 더 넓혀야 되죠. 학생들이, 에코 세대들이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학교들이 지금 많아졌죠. 예. 대학생 수가 거의 뭐 100% 정도, 95% 이상 대학 입시 진학률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자리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경험했던 내 이웃, 또 본인처럼 내 자식인 에코 세대들도
그런 좋은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계속해서 고성장 사회로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면은 좋은 일자리는 에코세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또 하나, 베이비 부모들이 빨리빨리 자리를 비켜주면은 에코세대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죠. 근데 전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베이비 부모들이 그 자리에 더 정년이 연장돼서 오래 지체되게 된다면은 우리 에코세대들은 그 자리 기회들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예,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이비 부모들은 내가 못했으면은 대부분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요. 엄마 아빠들이 성공 당사자라면은 컴플렉스나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은 배앓이를 많이 하셨겠죠. 예. 우리 에코 세대들은 어떤 인성들이 필요하냐면은 밑에 두 가지 인성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존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은 상대 비교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죠. 또 하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앞으로는 일자리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평생 직장의 기회들은 흔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들고 날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마음의 상처기들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나 마음력들, 마음 근육들을 좀 키워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이비 부모들은 본인의 경험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내 친구는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웠더니 계속해서 쭉 가더라. 즉 행성 위성의 위치를, 첫 단추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학에서 회사를 갈 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갈 때 이 첫 단추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가 그 사람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베이비 부모들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위성으로 갈 건가, 이 위성계로 갈 건가, 이 위성계로 갈 건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위성의 자리를 탑재하면은 이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평생 직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직업의 변동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의 경험은 첫 번째 이 단추를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식인 에코 세대에게 이 경험을 계속해서 전이하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하에 있는 우리 에코 세대들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첫 직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간접 학습을 하고, 그렇죠? 엄마 아버지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쉽게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 세대인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자식인 에코 세대의 행동이 지체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요. 베이비 부모의 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도를 이렇게 흔적을 보면은 서울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얼핏 알 수가 있죠. 서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남 강북으로 해서 이렇게 완성된 그런 포맷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말죽거리 뭐 이 관련 영화만 보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양재 이런 쪽이 지금 이렇게 빌딩이 있는 곳은 아니라고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 개발에 이 축을 그대로 온전히 탔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또는 아파트를 통해서 본인의 자산을 엄청나게 폭증시킬 수 있는 시대에 어른 생활을 한 거죠. 사회 활동을 한 거죠. 그렇죠? 나는 100원밖에 없었는데 세상이 계속해서 곱하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10,000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자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이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시기에 어른 시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복부인, 부동산 졸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던 시기가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직장 생활을 할 시기에 우리 서울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부동산 값들이 치워서 올랐다는 거죠. 지금은 에코 세대들이 직장에 나가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낮을 뿐더러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10배 오를 수 있는 부동산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의 아버님 세대하고 에코 세대의 자식 세대는 엄청난 한 아파트 내에 한 주택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여 있는 환경들은 다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서울시, 서울특별시가 인구 1천만까지 올라가는 그 시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구간들이 여기가 1950년이고요. 여기가 1990년, 2000년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 1천만 명 정도가 이렇게 돌파하고 1기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일산, 분당 이런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까 엄마 아빠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이 시기만 보더라도 이때 아파트를 하나 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계속 배진이 되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본인의 능력보다도 세상의 고성장 시대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바람에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엔진은 지금 천천히 지금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와 있는 세상의 환경들이 엄마 아빠들이 세상살이를 했던 그 시기하고는 여건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 자, 이 문제를 책으로 논한 책이 확률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여러분들이 바로 전 페이지에 제가 얘기한 부분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성이 있는 책이에요. 확률이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찬스란 얘기입니다. 찬스. 이 가족이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찬스가 기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회가 없습니다의 반증의 제목입니다. 앞으로는 찬스가 없습니다. 즉 가족의 신분이 격상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저희 이웃이 제가 베이비 부모 63년생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대인데 저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서울 인구 구성은 시골에서 올라온 인구들이 태반이었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에 진입을 하는 과정이 아까 10년, 20년 상관에 중산층에 진입을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직장을 얻어서 일을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호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신분 상승을 한 거죠. 베이비 부모 시대에는 이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에코 세대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캥거루족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가지를 않아.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예. 아파트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우리 에코 세대들. 지금까지 대부분은 베이비 부모들의 경험들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그런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했고 주거를 선택을 했고 또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낳았고 길렀고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에코 세대는 어떨까요? 에코 세대들은
이런 그래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처럼 좋은 질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지금 배출이 되고 있죠. 이 양질의 노동력은 거의 비례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시간값에 의해서. 근데 이 양질의 노동력들이 갈 만한 일자리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정체 구간에 돼 있죠. 그렇죠? 예. 이 갭들이 지금 계속이 발생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아까 아재 씨 계셨죠?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타운에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있는지, 바로 이 갭들이 도저히 본인이 수용 불가한 거죠. 나는 내 스펙은, 내 능력은 분명히 좋은 일자리를 가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일자리가 적다 보니 저한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제가 수락을 해야 되는지 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애매모호한 시기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에코세대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이 밑에 그래프는 뭡니까? 역시나 똑같아요. 이것은 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 시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거기에 상응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느냐. 생산률은 이만큼 높아가는데 일자리는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기계가 한다든가 또 다른 외부 인력들이, 다른 국외의 인력들이 들어와서 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 포함한 에코세대들, 바로 여러분들 윗세대죠. 1년, 2년 위에 있는 에코세대들은 생각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지금 에코세대들이 놓여있는 상황적인 환경입니다. 자, 이것은 베이비 부모 세대, 에코 세대 두 세대가 각각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고령화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고령화에 지금 들어가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100세 시대에 돌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이 베이비 부모들도 본인의 노인 시절의 생활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축을 해야 되겠죠. 예. 내 생명이 30년 정도 더 연장이 되면은 그 비례해서 생활비용이 저축을 해 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에코 세대로 전이가 안 되고 베이비 부모 세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본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겁니까? 저성장이죠. 그래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저성장으로 이렇게 멎어 있거나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잖아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3%에서 위로 밑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갈 때는 7%, 매년 성장률이 7%, 8%, 10%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간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중국도 얼마 전까지는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중국 엔진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7%, 8% 지금 엔진들이 지금 더디가고 있죠. 대신에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은 엔진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7%, 8%, 9%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종을 선택할 때 유념해야 될 하나의 숫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 혁신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베이비 부모들이 에코 세대 일자리들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겠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일자리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지겠죠. 옆에 글로벌화, 그렇죠? 우리 인력시장, 새벽 인력시장에 가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웃에 있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인력시장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새벽 일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들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해서 계속 일자리들이 다르게 높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들은 베이비 부모들 세대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에코 세대들한테도 일자리 부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겁니다. 저는 거꾸로 우리 에코 세대에 있어서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변수가 기회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기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일터는 대한민국 안에 가둬질 필요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국내에서 그만큼 성장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경을 넘어서 어떤 다른 지역에 간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이 자리에서 기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은 일자리를 놓고 베이비 부모 세대와 에코 세대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o what? 그래서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건 알겠는데 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So what? 그죠? 예.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버님들이 얘기하는 그 경험은 상황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죠. 아버님, 어머님이 놓여있는 시기에서는 그 경험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경험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버님, 어머님들이 경험했던 것이 틀릴 수도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략가가 돼야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말씀을 경청하되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전략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서형수 사장님이라고, 이분은 한겨레 신문 사장님을 하시다가 경남도민일보라는 신문사는 한겨레 신문사에 비해서 클까요, 작을까요? 네. 한겨레 신문을 사장을 하시고 그만 쉬고 계시는데 저기 경상도민신문에서 저희 회사에 사장님으로 좀 모시고 싶습니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내가 그 작은 신문사에 가서 어떻게 사장을 한단 말입니까? 더 큰 회사에 사장을 한 사람이.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오케이, 수락을 하고 서울이 아닌 경상도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을 직원들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 상황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된 상황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전환해서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 번째, 우선 우리 신문사는 당분간은 적자를 봅시다. 사장이라고 온 사람이 첫 번째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우리 이 회사, 우리 신문사는 당분간 적자를 봅시다. 쉬운 얘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어떤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디딤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논리에 벗어난 뭔가 전략적인 행동을 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 사장님은 직원들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당분간 우리 회사는 적자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문사가 다른 신문하고 어떤 차별점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 신문은 분명한 색깔을 좀 가져주십시오. 편집국장님, 주관님, 편집인님. 사장이 지면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사장은 경영을 하는 거고요. 신문사 편집은 편집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우리 신문사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서 광고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손해를, 1번 뭐라고요? 손해를 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문사의 정체성을 지키다가 광고가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가 내 색깔을, 우리 신문사의 색깔을 좀 입혀주세요. 세 번째가, 그런 다음에 두 가지 부분이 있으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주변에서 경남도민신문 하면은 그 애들 색깔이 있어, 방향이 있어, 철학이 있어, 신념이 있어. 그저 그런 신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신문이 됐다고요?
색깔이 있는 신문사가 됐죠. 색깔을 가진다면은 거기에 어울릴 만한 광고주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직업을,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습니까? 손해를 일단 보려고 하고, 두 번째, 자기 색깔을 갖게 하고, 세 번째, 내 색깔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이 세 가지 과정은 회사나 개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신문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신문은 적자를 보더라도 신문이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부대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신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문에서는 적자 내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하고 나머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더 나은 사업을 해가면은 사업적인 국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직장을 구해야 되고요. 일터를 만들어야 되고요. 일자리를 옮겨가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건가? 학교에서 일터로 첫 발을 어떻게 뛰어갈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 한번 사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체성을 어떻게 만듭니까? 신문사는 그렇게 정체성을 만들었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색깔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됐습니다. 4학년이 됐습니다. 또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때 모두 다 어떤 화살표로 직장을 구하고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직장? what? 예? 직장을 구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갔는데 우리 서용수 사장님이 경남도민일보를 바꾸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는 첫 번째, Y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옆에 이분은 뭔가 청각장애인이면은 귀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자, 이 장애가 있으면은 장애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기회로 발견한 거죠. 기회로 발견을 해서 이 Y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저는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Y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귀가 들리지 않는 부분이 집중도는 훨씬 높아질 수가 있겠죠. Y, Y, Y 계속해서 천착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작가의 꿈을 발견하게 되고요. 자기의 색깔을 만나게 되고요. 내가 어떤 중심축을 가져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직업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방향성을, 나침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업을 구하는 것은 그 다음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좋은 직업, 좋은 일자리, 좋은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비교급에 매몰되다 보면은 전혀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선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은이 아니고 다른, 디퍼런트, 다른으로 생각하면은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Y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Y,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진다면은 그 직업을 생각하지 말고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뭐를 할 것인가, 어떤 Y를 내가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Y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똑같은 자소서를 쓰더라도 분명히 읽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읽게 되겠죠. Y가 없는 자소서는 거의 천편일률적일 것 같아요. 근데 Y가 분명한 자소서는 다 다르겠죠. 거기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건 생특지보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읽었던 구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Y란 얘기를 가질 수가 있죠. 이 동경이 바로 Y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그보다도 더 이 일을 추진하는 데서 장애 요인은 뭐냐면은 Y가 없기 때문에 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 Y가, 그 계기가, 그 가치관이, 신념이 분명하면은 물질적인 이 상황이나 조건은 능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면은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Y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방향이, 내 지표가, 내 가치관이 아직 불확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를 해야 되겠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 Y에 집중적으로 천착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소서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Y를 만드는 자소서. 이야기라는 것은 균형을 잡는 상황에서는 절대 이 얘기가 없죠.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면서, 즉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평온한 상태에서 이야기 전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잘 살다가 어떤 사건이, 어떤 불균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야기는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스토리는 책상 앞에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책상 밖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머리에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손발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뭔가는 해봐야죠. 그렇죠? 거기에서 스토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좌절을 했다. 어떤 것을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다. 당연히 잘 안 되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는 시작되는 거죠. 자, 제가 자소서를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읽고 있는 회사의 임원입니다. 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자기소개서는 저를 어떻게 할까요? 집중을 시키죠. 아, 이 친구한테 Y가 있구나. 왜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는 분명한 마이 스토리가 있고 Y가 있구나. 이런 친구들은 입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단순히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직장에서 해야 될 Y가 있기 때문에 왔던 사람이라면 그 회사에서 수락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Y를 만드는 방법은, 자, 여기다가 말뚝을 하나 박습니다. 여기다가 직업이라 하는 데다 말뚝을 박습니다. Y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말뚝의 깊이는 어떨까요? 더 깊숙이 들어가겠죠. 이게 앵커가 되는 겁니다. 중심축이 되는 거죠. 이 말뚝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직업이 있죠. 여기다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끈을 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how to, 프로세스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한번 말뚝을, 두 군데 말뚝을 박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how to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A 말뚝을 밟고, 예, 스펠링이 틀렸네요. B 말뚝을 박은 다음에 선을 잇고 이렇게 하면은 A 말뚝은 내가 누군지, 내 재능은 뭔지, B 말뚝은 나의 꿈, 욕망, 이것을 잇다 보면은 how to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1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자리. 지금 일자리 전쟁이죠. 자, 그거는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삼촌과 조카, 내 이웃 아저씨와 나. 멀리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세대 간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에코 세대의 이 의사표시를 결집을 해서 국가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지분을 넓혀 나가야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 혼자의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결집을 해야 되겠죠. 단수 명사가 아니라 집합 명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소득제란 단어 아십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신 분 계시나요? 청년수당에 대해서 아십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왜 청년수당을 줘야 하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우리 에코 세대에게 청년수당을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에코 세대들은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나태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 에코 세대들이 보다 더 좋은 상황을 준비하고 더 좋은 상황으로 진입하는 그 유예 기간 동안은 청년 수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청년 포함해서 청장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소득을 국가에서 줄 수 있다면은 이분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약을 하고 준비할 수 있겠죠. 이게 기본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한테 계속해서 요청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본인의 능력보다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에 어부지리를 하는 부가소득, 과외소득, 번외의 소득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죠. 에코세대들은 대한민국 차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갈급한 하루하루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갈급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을 준비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은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일정한 정가를 해줘서 이분들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일자리, 우리 직업, 이 세대의 문제는 베이비 부모와 에코 세대가 서로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기 문제로, 절차의 문제로, 과정의 문제로 내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내 노력보다 더 많이 받아온 사람이 있다면 일정 부분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줘야 될 이유가 있죠. 예.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헌법을 공부를 한번 하시고 뭔가 개인에서 집합명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를 바라고요. 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세대의 문제라는 것을 공히 인식을 하고 대안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분들은 운이 좋아서 직장을 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Y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What? 직장을 향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공부한 것처럼 본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있을까요? 일터에서. 그래서 1년, 2년, 3년 견딥니다. 내가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들어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생각을 하죠. 그때 Y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사직을 하고 바깥으로 뛰어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직장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들어가면은 이런 선배들이 이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이 아니라 Y에 먼저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일자리, 여러분들의 직종, 여러분들의 직업 이런 부분들이 얼마 오기를 바라고요. 대안적으로 옆에 있는
이 책 제목인데요. 이 책 제목이자 저한테는 표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버님 세대 베이비 부모처럼 대박을 칠 수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이 있겠습니까? 예. 부동산 복부인 엄마처럼 그렇게 10배, 20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환경을 인지하고 인식을 하고,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조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타협합시다. 첫째,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법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를, 돈을 적당히 번다고 1번 조건값을 하면은 거기에 Y의 문제들이 또 같이 결합이 되겠죠. 두 번째, 양보다 질적인 삶을 삽시다. 벼락 출세를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좋은 직장에 갔다. 뭐 좋은 아파트를 샀다. 좋은 차를 샀다. 이런 비교급이 아니라,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남한테 비교하고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잘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신념, 그러한 Y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